조국 두 번째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지난 출연 때 약속을 하나 하셨는데 대한민국에서 형법 관련 논문 인용 지수가 가장 높았던 한때. 뭐 형법만 아니고 법학 전체였습니다. 정확히는. 그렇습니까? 예. 과거형입니다. 서울 법대 교수, 형법학자로서의 그 전문성을 이제 쓸 곳이 없는 백수가 됐으니까 예, 공공의 영역에 나오셔서 각종 사건 법리 해설 좀 해주십사. 예, 그 부탁드렸는데 일단은 한 번은 약속시키러 나오신 거예요? 한 번? 예. 근데 다른 이야기 하기 전에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책을 내셨던데 그게 또 1위를 했더라고요. 구금 상태에서 1152일 있었고요. 그 속에서 고통, 성찰 이런 내용을 시로 이렇게 끄적끄적거렸던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학 후배가 그걸 발견하고 출판을 하자 그래서 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의뢰할 이슈는 대통령 가족들 사건입니다. 뭐 전 가족이 이제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이제 보입니다. 전 가족이. 예. 그래서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골라가지고 시간 역순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자, 이건 한 일주일도 안 된 사건인데 서울의 소리에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을 최 목사라는 분이 사적으로 건네는 영상을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쟁점이 등장했는데 우선 김영란법 위반 아니냐. 저는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다고 보고요. 그 대화 내용을 보게 되면 뭐 지난번에도 주셨는데 또라는 말을 김건희 씨가 하세요. 네. 그러면 일회성이 아니다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영상을 보게 되면 그리고 그 디오르백을 제공했던 최 목사의 말씀에 따르게 되면 최 목사께서 그 선물을 주고 나오는데 다른 선물 꾸러미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둘 대기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화면도 잡혀 있습니다. 네. 아크로비스타 지하 1층 복도 의자에 남자 2명과 여성 1명이 앉아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 이들이 가져온 쇼핑백 2개도 화면에 담겼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일회성 사건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일단 보입니다. 그럼 이걸 전제로 얘기를 해보자면 김건희 씨의 남편이 윤석열 대통령이므로 이게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하게 되면 뇌물 또는 김영란법 모두 걸리게 됩니다. 우리나라 판례를 보게 되면 대통령의 직무 범위는 매우 포괄적이다라고 그렇죠. 했습니다.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이 그렇죠. 거의 없죠.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정의 모든 분야에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최 목사께서 제공했던 선물 또는 다른 사람이 제공했던 선물이 그런 포괄적 업무의 일부가 관련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뇌물 또는 김영란법 위반이 될 소지가 높다. 근데 그런 거는 수사해봐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대통령은 그 재임 기간에 소출할 수 없지만 김건희 씨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공직자가 아니고 사인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지금 당장이라도 수사를 할 수 있죠. 기소도 할 수 있죠. 자,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그렇고 두 번째 이제 방심위에서 JTBC가 네. 함정 취재 비윤리성을 알고도 선물 건넸던 최 목사와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 등등으로 신속 심의한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법상 수사기관이 하는 함정 수사는 그 자체로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언론사가 하는 함정 취재도 그 자체로는 불법이 아닙니다. 뇌물수수와 같은 은밀히 이루어지는 각종 불법 행위를 취재하기 위해서 함정 수사는 허용된다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고 예를 들자면 영국 같은 경우 함정 취재를 통해서 국제축구연맹 피파의 집행위원 둘이 돈 받을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이 보도되고 그러자 피파에서 이들의 투표권 박탈한 사건이 있었고 이 내용을 영국 공영방송인 BBC가 보도한 사건이 있는데 이 취재를 했던 기자들이 아무도 처벌되지 않았어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 사례이다. 방심위가 이제 불법적인 내용을 방송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는 있죠. 그렇죠. 이 취재의 목적이 공익성이 없다. 네. 뭐 근데 김건희 씨의 개인적 사생활을 파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아마 불법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이 경우는 대통령의 부인이 그런 선물을 받는다는 것을 밝히는 것은 공익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취재의 목적이 합법이라고 보이고 그 취재를 하기 위한 수단, 그러니까 뭐 몰카를 가져갔다, 시계 가져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수단이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불가피했던 것인가를 따지게 될 것 같아요. 또 그 수단이
김건희 씨의 사생활 관련해서 아주 예민한 부분을 또 드러냈다거나 이런 불필요하게. 네, 불필요하게요. 애초에 목적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네네. 사생활의 일부가 드러났다든가 그런 게 있느냐. 안 보이거든요. 그럼 목적과 수단 두 측면을 생각하면 취재의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두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이 함정 취재가 불법이다 보기는 제가 아는 OECD 기준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이 가방이 반환 선물 창고 이런 게 있다는 건 처음 들어봤는데 어쨌든 거기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창고가 실제 있는지 여부를 떠나서 받긴 했는데 반환하려고 한다. 네네. 그런 취지로 들리는데 일단 그 전에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을 보니까 뭐 북한 공작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검 공안부로 넘겨서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를 하려나 해서 뭐 농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그런 농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첫째 확인할 것은 대통령실에는 그런 문제를 관리하는 비서관이 있습니다. 아 있어요? 당연하죠. 그걸 신고를 언제 했는지 어허. 받자마자 바로 했는지 기록 서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서류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빨리 확인을 해야 된다 싶고요. 받자마자 네, 예. 이것이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불가피한 어떤 사연으로 받게 되었다면 즉각 신고했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죠. 가장 원칙적으로 그 자리에 받지 않았어야 되고 첫 번째 받고 난 뒤에 바로 다음 날이라도 반환했어야 되고 근데 반환을 안 한 것은 확인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무슨 이유인지 반환을 직접 못했다 그러면 대통령실에 즉각 알리고 네. 언제 누구에게 그 반납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보도를 보니까 장해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실에서 관리하고 이후에는 대통령 기록관으로 넘어간다. 대통령 기록물법에 따르게 되면 대통령 선물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외국 정부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대통령 기록법상의 대통령 선물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관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대통령 기록물이 아닌 겁니다. 대통령 기록물을 담당하는 비서관이 있어요. 무슨 디올팩이 대통령 기록물입니까? 진짜. 네, 장해찬 최고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든 변호하려고 했겠죠. 네네.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므로 언제 그것을 반납 신고를 했느냐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1년이나 지났거든요. 네네. 김건희 씨가 대통령 비서실에 반납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아예 반납을 하지 않고 사적으로 보관했는지도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정말 그런 창고에 있는 건지 아닌지도 확인해야죠. 그 창고가 어디에 있는지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예, 예. 그리고 창고에 그 물건 하나만 있는 건지도 확인해야죠. 왜냐하면은 영상에 따르면은 최 목사가 나가는데 밖에 기다리는 사람도 네. 어떤 쇼핑백 같은 걸 들고 있었거든요. 그 쇼핑백을 자세히 봤더니 신라 면세점이라고 돼 있더군요. 맞습니다. 뷰티풀이라고 돼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 해명을 받아들이더라도 1년이나 지났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뇌물죄나 김영란법을 문제없게 만듭니까? 전혀 할 수 없죠. 검찰은 제 딸이 대학원 다닐 때 장학금 받았다는 이유로 저를 뇌물 및 김영란법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맞아. 학생이 장학금 받았다고 아빠를 기소를 했습니다. 아빠를 기소를 했어.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받았습니다. 그리고 명백한 화면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자, 대통령 부인은 이건 말고도 여기저기 많이 등장하시는데 하나만 더 하죠. 네네. 도이치모터스 건 이제 관련 특검이 12월 중 국회를 통과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 도이치모터스 건 관련해서 대통령 부인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들 네네. 중에 하나만 짚어주세요. 하나만 딱 하자면 김건희 씨의 공범이라고 얘기되는 네.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공범들에 대해서 모두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유죄 판결문을 보면 투자자문사 노트북에 김건희 파일이 있다는 거고 계좌 파일이. 그렇죠. 예. 그 파일에 있는 김건희 씨 명의 계좌 4개 중에 3개가 48차례 시세 조정에 쓰였다라고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김건희 씨 파일을 보게 되면 김건희 씨 명의의 증권예자 인출액 잔액이 모두 적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1심 판결문에 제가 세워봤더니 범죄 일람표에 289번, 재판 과정에서는 325번에 걸쳐서 김건희 씨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검찰은 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있고
그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한다는 말만 몇 년째 반복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소환은 당연히 몇 번 했어야 되고 압수수색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해야 되는데 지금은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전마마 눈치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전마마 눈치 보고 있다. 자, 법리적 해석을 기대했는데 중전마마 눈치 보고 있다로. 법리적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기소가 됐다거나 최소한 법적으로 갔다거나 이래야 법리를 딸 텐데. 아예 부르지 않기 때문에 법리를 따질 수가 없는 상황 같습니다.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자, 여태까지 통과된 이제 고속도로 종점을 대통령 부인이 소유한 땅 인근으로 확 바꿔버렸잖아요. 네. 갑자기 하나만 짚어주시면요. 그 설계 변경을 통해서 얻는 이익을 누가 갖는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핵심은 결국은. 설계 변경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은 김건희 씨 일가인 거는 명백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김건희 씨가 그거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직접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렇죠. 양평구청과 국토교통부가 변경을 한 거 아닙니까? 각종 공청회라든가 전혀 거치지 않고 통상적으로 그 정도의 큰 변경이라면 주민공청회를 뭐 여러 번씩 하죠. 그런 절차가 거의 생략된 상태에서 전격적 변경을 했다면 이러한 결정을 한 주체가 어디 있을 것인가. 국토부와 양평군청 위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위는 어딜까를 통상적으로 우리 저의 경험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용산일 것 같거든요. 그렇게 짐작할 수 있죠. 국토부와 양평을 동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네. 주체가 어디일까? 정부 부처하고 지자체를. 그렇죠. 이게 직권남용이 되거나 각종 뭐 여러 가지 불법 혐의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역시 아예 어떠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단 상태입니다. 한 사람도 소환하지 않고 있죠. 그렇죠. 압수수색 하나도 없죠. 예. 만약에 예타를 통과한 고속도로가 어느 날 갑자기 꺾여서 종점이 변경됐는데 그 종점에 가봤더니 그 땅 주인이 김정숙이야. 또는 뭐 김혜경이야. 끝장났죠, 끝장.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는 법인카드로 샌드위치 열 몇 개 먹었다는 걸로 압색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 김혜경 여사가 샌드위치 10개를 혼자 드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추측컨대 회의용으로 썼을 것 같은데. 열 몇 개를 동시에 시켰다는 자체가 혼자 먹은 게 아니고 용도가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조용하다. 전 이 역시 중전마마의 눈치를 보는 행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전마마. 자, 네, 중전마마 사건 여기까지만 하고요. 예. 장모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장모 최 씨가 은행 잔고 위조건으로 징역형이 대법에서 이제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사문서를 위조한 것만 기소를 하고 사문서를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기소를 제대로 안 했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오마이뉴스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 최은순 씨는 1990년 국세청에서 공개한 상습 부동산 투기자 88명 중에 한 명입니다. 전국 88명 중에 한 명이에요. 전국에 88명 중에 한 명이면 대단한 분인 거죠. 또 하나 이 문제의 최 씨의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보도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쵸. 이걸 위조해 준 사람이 누구냐? 김건희 씨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 컨텐츠의 감사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김건희 씨의 추천으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던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도이치모터스의 도움을 받으면서 렌트 사업을 한 사람입니다. 예. 아주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서울대였던가요? 맞습니다. 예, 최고 그 경영자 과정 뭐 같이 네. 그 과정을 거친 사람이겠죠. 네. 저게 우연하고 돌출적 사건이고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검찰은 최은순 씨의 동업자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 행사건을 공소 사실에 포함시켰습니다. 네. 그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죠. 예. 그래서 똑같은 공범인데 최은순 씨만 기소를 자체를 안 하니까 예. 불고불리에 따라서 기소를 안 하면 유무죄 판단을 못 하는 거죠. 게다가 사법부는. 이제 1심 재판부에서 재판장이 검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면 최은순 씨를 기소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의문이 있다. 왜 최은순 씨를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는지 판단 근거가 뭐냐. 그걸 소명하라라고 검사에게 요구를 합니다. 법률 용어는 성명하라고 했죠. 네, 성명하라고 하죠. 네. 그럴 경우 유죄 판결을 받는 게 검사의 목표이기 때문에 재판장이 성명 요청을 하게 되면 즉각
합니다. 근데 소명을 안 해요. 왜 뺐는지. 네, 재판장이 물어보는데 설명을 안 해요. 이게 뭘까? 또 하나는 그거 외에 더 큰 죄는 소송 사기죄거든요. 소송 사기. 네, 예. 재판부를 속이는 데는 문서를 썼어요. 제출했으니까. 네, 네. 그게 사기죄라는 거죠. 네, 소송 사기라고 통상 부르는 것인데 아하. 그건 아예 기소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은 예, 소송 사기가 훨씬 중한 범죄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사법부를 때문에. 상대로 사기를 쳤으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중한 거죠. 근데 그건 기소 자체를 하지 않았다. 이게 훨씬 큰데 이것도 빼버렸네요. 그렇죠. 싼 티켓만 끊어준 거네요. 그렇죠. 기소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가장 낮게 나올 수 있는 기소를 한 것이죠. 자, 근데 천함 해볼까요? 장모 사건도 이거 말고도 많은데 네, 하나만 하고요. 천함 건도 수사 단계부터 말리 많았거든요. 예, 예. 뭐 휴대폰 압수수색 왜 안 하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양평 공공지구 개발 특혜 의혹 아닙니까? 예. 윤 대통령 처가 회사에서 798억 원의 분양 실적을 거뒀는데 개발 부담금을 한 푼도 안 냈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 이때 김건희 씨 오빠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이 개발 부담금 이걸 깎기 위해서 공사비가 적혀 있는 증빙 서류에 이제 위조 문서를 넣었다. 이게 이제 사건의 요체죠. 그렇죠. 예. 이걸 수사를 해야 되는데 통상 1차적으로 하는 게 휴대전화입니다. 그렇죠. 누구하고 통화했는지 또는 그 문자 내용은 무언지를 확인을 그렇죠. 해야 되는데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거의 반년간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6개월이나. 그 6개월 동안 김건희 씨 오빠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이 그 휴대전화를 어떻게 했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죠. 거기서부터 엉망인 거예요, 사실. 그렇죠. 예. 김건희 씨 오빠의 압수수색을 검찰이 왜 계속 6개월 동안 미뤘을까? 기소된 걸 보게 되면 허위문서 제출을 한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개발부담금 징수 관련해서 위계에 의해서 공무를 방해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양평군을 속인 거니까. 네, 그런 거죠. 그렇죠. 양평군한테 네. 개발 부담금 안 내려고 서류를 조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결국은 이건 확인되어서 결국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 된 거죠. 가짜 문서가 확인되니까. 네네. 예. 명백한 가짜 문서는 확인되었고 그런데 최근에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처남 측의 주장은 그 문건이 가짜라는 건 확인이 되었지만 예. 그걸 확인을 공무원이 했었어야지. 제가 이런 판결이더라고요. 그 보도를 보고 실수를 금할 수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어서 좀 찾아봤어요. 네. 봤더니 김건희 씨 오빠가 ESIND 사무실에서 예. 관련 업체 대표하고 직접 만나서 개발 부담금 관련 대화를 한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건희 씨 오빠가 이 토목 관련 공사를 하는 토목공사 업체에게 전화까지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발 부담금을 안 내려면 개발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돈이 많이 들어가서 부담금을 낼 게 없다. 네. 이제 이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사비를 풀리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토사를 운반하는 트럭 수가 횟수가 많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허위 문서인 건 확인됐습니다. 허위 문서를 만든 업체 관계자가 있잖아요. 예. 만든 파일을 김건희 씨 오빠에게 이메일로 전송을 합니다. 예. 김건희 씨 오빠는 그 허위 문서를 받은 후 다시 이 파일을 자기 직원에게 두 사람에게 전달을 합니다. 메일을. 그런데 어떻게 그 허위 문서 내용을 몰랐다고 할 수 있냐는 거죠. 나는 게 자기는 가짜인지 몰랐다. 몰랐다. 그러면 그 트럭 업체는 왜 허위 문건을 냈답니까? 글쎄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혜택은 이 처남이 보는데 최고의 혜택은 천하이 보는데 자기는 왜 아무도 부탁 안 하는데 혼자 불법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나서 그 혜택을 왜 처남이 보는 겁니까? 게다가 그 파일을 왜 천남한테 보내주냐는 거죠. 이 건에서는 최은순 씨가 불기소가 됩니다. 원래 이 회사는 최은순 씨가 대표였는데 네. 나중에는 처남 아들이 대표가 되죠. 네, 네. ESI인데 그 문제 혐의가 발생했던 기간 동안 최은순 씨가 이 ESIN의 대표가 아니었다. 그 논리로 불기소가 됩니다. 그래서 장문을 빠져나갔는데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최은순 씨가 성남시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자기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너무 많다. 그런데 행정소송 판결문을 확인해 보니까 최은순 씨는 2014년 11월 대표직에 물러난 후에도 ESIND를 지배하며 회사 자금을 실질적으로 운용했다고 나와요. 거기에 따르게 되면 이 그 양평 공공지구의 개발 특혜 관련해서도
최은순 씨도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중전의 엄마를 뭐라 그러죠?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부대 부인 같아요. 부대부인. 중전 시리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에게 허위 문서를 만드는 토사업체 말고 예. 개발 부담금을 적게 나오게 해줄 수 있다라고 제안했던 업체가 따로 있는데 컨설팅 업체가 또 따로 있어요? 범행을 제안한 사람을 기소해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다른 핵심 피고인들의 공소유지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다고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혐의를 입증해가는 단계에서 연결고리를 빼버렸구나. 네네. 그래서 혐의 입증을 해가는데 재판정에서 어려울 수도 있다 이거. 그렇죠. 다 공범으로 해서 기소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은 기소를 아예 안 했어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무죄가 됐지 않습니까? 그 경우도 판결문에 썼더군요. 예. 유동규 씨에 대해서 이제 공소 사실을 바꿔야 된다라고 했는데 검찰이 안 바꾸니까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서 무죄를 낼 수밖에 없다. 제가 안 되는 걸 기소를 했어요. 그렇죠. 재판부가 제목을 바꿔라라고 말까지 그러니까요. 했는데 아까 그 재판부가 최은순 씨에 대해서 왜 행사죄에 그 기소를 안 하냐 소명을 하라 했는데 말을 안 들은 것처럼 예. 유동규 씨도 유죄가 될 것 같은데 그럼 제목을 바꾸라라고 했는데 안 바꿔버린 거죠. 그 말은 이제 무죄를 받게 해주는 기소인 거죠. 판사가 한 말이에요. 판사가 한 말이에요. 예. 이거 죄되는 거 있는데 왜 안 바꾸냐.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이렇게 되면 무죄가 날 것이라는 거를 유동규 씨 본인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법 기술을 가지고 자기가 벌 주지 않고 싶은 사람은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 검찰이 OECD 최고의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소 편의주의인데 기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떤 죄목으로 할 것인지가 전적으로 검찰의 권한이거든요. 예. 그럼 법원에서는 검찰이 기소한 것에 한해서만 유무죄 판단을 할 수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 권한을 통해서 불고불리. 그렇죠. 예. 그 권한을 통해서 플리바기닝을 은밀히 지도한다거나 그렇죠. 너 또- 빼줄게. 너 살려줄게. 유리한 진술을 받아낸다거나 이런 것들을 기법으로 쓰는 것이죠. 이 경우 처남한테 싼 티켓을 끊어주려고 한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대통령 본인도 하나만 해볼까요? 하나를 딱 꼽자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대한 당무 개입이라고 봅니다. 과거 윤석열 검사가 예.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를 해서 유죄받은 판결이 있습니다. 아하. 박근혜 대통령이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 친박 의원들이 공천을 받도록 당시 청와대 현기환 정무수석에게 지시를 했는데 그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이 주도해서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받아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이걸 이제 현재로 바꾸면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에게 지시하여 친윤 인사 공천하라고 지시를 하면 범죄가 됩니다. 그건 윤석열 검사가 기소해서 유죄 판결 받았던 사건과 똑같습니다. 본인이 한 거네요. 본인이 한 거예요. 변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보도를 보게 되면 노골적인 당무 개입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준석 대표를 축출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이 직접 보낸 체리따봉이라는 문자가 있습니다. 체리따봉. 법정에 체리따봉 등장하게. 아니, 직접 보내신 거니까요.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안철수 의원이 출마하려고 하니까 이진목 정무수석이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공개 겁박을 했습니다. 그렇죠.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죠.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게 되면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하는 것도 불법이지만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이건 협박이잖아요. 사실상 겁박이잖아요. 협박이죠. 예. 이거는 누가 들어도. 최근에 인용환 혁신위원장께서 기자들에게 말하기를 대통령실로부터 소신껏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라라는 신호가 왔다요. 시그널이라고 표현했죠. 예. 이 역시 당무 개입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통해서 공천에 개입했는지 당대표 경선에 개입했는지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상황이죠. 그러면 과거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했던 윤석열 검사의 정신에 따르게 되면
이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정무수석, 체리 따봉 문자를 받은 의원 등등등을 불러서 다 조사를 해야 돼요. 당무 개입이 사실이면 어느 정도의 처벌이 따르는 겁니까? 당시에 이걸로 박근혜 대통령이 징역형을 받았어요. 무거운 범죄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재임 중에 확인되었다면 탄핵 사유가 되죠. 과거 윤석열 검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수사하듯이 현재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수사하기만 하면 우리 작가 조국 시간이 많다 보니까 뉴스를 꼼꼼하게 읽어요. 제가 뭐 지금 작가 아닙니까? 자, 이거 자주자주 해야 되겠는데요? 기억 나오셨으니 이거 질문 하나만 받고 들어가십시오. 조국 신당 만드나요? 조국 신당 만드는 게 기정사실로 돼 있던데. 뭐 가볍게 움직이진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미 SNS에서 송 대표님과 신당권에 대해서 의논한 적이 없다. 특정 사람에게 뭐 신당 업무를 맡겼다 이런 소문도 도나오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걸 밝힌 바 있습니다. 제가 평생 학자를 소명으로 살았는데 지금 학자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고 싶어도 뭐 강의를 하고 싶어도 못한 상황에서 이제 학자로서의 저의 역할은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절실히 느끼고 있고, 윤석열 정권에 제가 뭐 아부하면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침묵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이 학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은 이미 마음을 역할을 먹었다. 해야 되겠다. 여기까지만 결정하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어떤 제도가 됐던 내 역할을 하긴 해야 되겠다. 여기까지만 결심한 상태다. 예, 뭐 조용히 웅크리고 골방에 처박혀서 살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은.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또.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나오실 테니까. 나오다 보면 버릇에서 자꾸 나오게 돼요. 자,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작가 조국이었습니다.